뻔하지 뭐. 누구 아들 꼬서 인생 좀 편히 살아보려고 여기 나온 것 같은데. 그 순간 박진철 회장은 자신의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최영희는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박진철 회장의 낡은 구두 끝을 경멸하듯 훑어내렸습니다.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진철을 향해 그녀는 멈추지 않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보고 배울 어미가 없어서 그런가? 하여간 근본 없는 집안은 티가 난다니까. 호텔 로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최영희의 독살스러운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철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진철은 더 이상 대화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의자를 뒤로 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결혼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견례 자리 10분도 되지 않아 진철이 딸 소영을 데리고 나가려던 찰나 차가운 물이 진철의 뒷덜미와 어깨를 적셨습니다. 최영희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물컵을 뿌린 것이었습니다. 이 기막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딸 가진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시 바랍니다. 시간을 잠시 되돌려 상견례를 이틀 앞둔 저녁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양그룹 본가 서재. 박진철 회장은 딸 소영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표정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사실 좀 걱정돼요. 민호 씨 사람이 착하긴 한데 입만 열면 우리 엄마가 이러는데 제가 과연 이 사람을 믿고 갈 수 있을지. 소영은 망설이다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철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영아, 내가 어떤 아이니? 누구보다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고 현명한 내 딸 아니냐? 내가 좋아해서 선택한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청년일 게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효자일 수도 있고. 진철은 딸의 불안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딸을 믿기에 그 선택까지도 존중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상견례 당일 아침, 진철은 드레스룸에서 가장 낡은 양복을 꺼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소매 끝이 다른 회색 양복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중요한 자리인데 그 옷을 입으시게요? 진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실장, 오늘 우리는 사돈을 맺으러 가는 거지 비즈니스 협상하러 가는 게 아니야. 내가 태양그룹 회장이랍시고 차려입고 가면 그쪽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겠나? 위화감만 줄 뿐이지. 진철은 양복 안감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 죽은 제 엄마가 제일 좋아했던 옷이야. 소영이 결혼 의논하는 자리에 엄마 기운이 담긴 옷을 입고 가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그래. 30년 전 믿었던 친구에게 돈도 잃고 마음의 병을 얻어 떠난 사람인데 딸 결혼하는 건 보고 싶어 하지 않겠나? 진철은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 대신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로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과 먼저 떠난 아내를 추억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 배려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호텔 로비, 진철과 소영이 도착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라 진철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그때 회전문을 밀고 최영희와 남편 이상훈, 아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한 그들의 모습은 진철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진철은 반가운 마음에 먼저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소영이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최영희는 선글라스를 코끝으로 내리며 진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본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말이죠. 어머 세상에.
지금 이 꼴로 오신 거예요? 땀 좀 봐. 그녀의 첫마디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철의 순수한 배려가 상대방의 오만함과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견례 루만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영희는 물티슈를 한 장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손가락을 쫙 펴고 천천히 손을 닦기 시작했죠. 루만의 조명이 그녀의 손을 비추자 중지에 낀 블루 다이아몬드 반지가 서늘하게 번쩍였습니다. 진철의 시선이 그 푸른 빛에 꽂혔습니다. 저건 지연이가 디자인했던 그 반지야. 30년 전 진철의 아내 지연은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보석 디자인 일을 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모은 돈으로 단 하나 맞춘 작품이 바로 저 블루 다이아몬드 반지였죠. 지연은 그 반지를 무척 아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연이 믿고 맡긴 직원이 공방 금고를 털고 사라졌습니다. 반지와 함께요. 그 충격으로 지연은 병을 얻었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철은 본능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저 반지는 틀림없이 그때 도난당한 바로 그것이라고. 아버지, 물 좀 드세요. 소영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잔을 건네자 진철은 물을 마시는 척하며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급한 연락이 와서. 진철은 영희가 반지를 자랑하듯 손을 흔들 때 교묘한 각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최자영이 확실하다. 이 반지 30년 전 도난 물품과 대조하고 경찰 대동에서 지금 바로 로비로 와.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 짧은 순간에도 영희의 입은 쉬지 않았습니다. 사돈, 시간 없으니 본론만 합시다. 결혼하면 얘네 우리 집에 들어와 살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예단 목록이에요. 영희가 종이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현금 3억, 밍크코트, 그리고 내 차 바꿀 때 됐는데 리스로 하나 끊어오라고 하세요. 1등 신랑감 데려가는데 이 정도는 기본 예의인 거 아시죠? 진철이 기가 차서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군, 자네 생각도 같은가? 민호는 엄마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듯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말씀이 다 맞아요. 소영이가 맞춰주면 좋겠어요. 소영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동안 진철의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30년 전 도난 신고된 일련 번호와 일치한다는 보고였습니다. 팀장들이 현장으로 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확인한 진철이 입을 열려는 찰나 영희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소영이 너 들어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상 차려라. 원래 이런 건 친정 엄마한테 배워오는 건데 넌 어미가 없어서 못 배웠을 거 아니야? 내가 특별히 걷어서 가르쳐주는 거니 고맙게 생각해라. 영희의 그 말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진철은 냅킨으로 입가를 가볍게 닦고는 아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는지 떠들던 영희마저 입을 다물고 쳐다봤습니다. 일어나자, 소영아. 진철은 영희와 상훈을 향해 정중하게 하지만 뼈있는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은 제가 키웠습니다. 가르쳐도 제가 가르칩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가정교육 운운하실 자격 그쪽엔 없어 보이는군요. 영희가 당황하여 입을 뻐끔거렸지만 진철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 없던 걸로 아시는 것이 아마 그쪽에서도 원하시는 쪽인 것 같습니다. 진철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려나갔습니다. 멍하니 있던 영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감히 나를 무시해? 이 건방진 늙은이가. 거기 안 서. 영희는 분을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들고는
쫓아나갔습니다. 진철과 소영이 호텔 로비 회전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서 감히 버스 타고 상견례 온 주제에 누가 누구한테 파혼이래? 이게 노망이 났나? 뒤따라 나온 영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진철을 불러 세웠습니다. 진철이 천천히 뒤를 도는 순간 차가운 물이 진철의 얼굴과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소영이 깜짝 놀라 막아서려 했지만 진철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누가 봐도 처량해 보일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 진철의 표정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닦지 않은 채 젖은 눈으로 영희를 응시했습니다. 정확히는 삿대질하고 있는 영희의 중지에서 번쩍이는 그 반지를요. 정신 차리라고 물 좀 줬다. 우리 민호가 얼마나 대단한 앤지 알아? 어디서 땡전 한 푼 없는 것들이 자존심을 세워? 썩 꺼져. 영희가 악을 쓰며 난동을 부리자 진철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아주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자영 씨. 갑자기 튀어나온 자신의 본명에 영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당신 내 이름을 어떻게 해? 30년 전 친구였던 내 아내의 등 뒤에 칼을 꽂고 도망칠 때 챙겨간 게 돈뿐인 줄 알았더니 진철이 손을 들어 영희의 중지를 가리켰습니다. 그 반지까지 훔쳐갔더군. 블루 다이아몬드.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던 유품 말이야. 무슨 소리야. 이거 내가 백화점에서 산 거야. 이 미친 노인네가 어디서 생사람을 그때였습니다. 호텔 회전문이 요란하게 돌아가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태양그룹 비서실과 법무팀, 그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었죠. 김 실장이 달려와 젖은 진철에게 수건을 건넸습니다. 박진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님이라는 호칭의 영희와 상훈, 민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태양그룹 박진철 회장님? 진철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네들이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무시하던 내 딸, 태양그룹 후계자 박소영일세. 진철은 멍하니 서 있는 영희를 향해 경찰에게 눈짓했습니다. 저 여자 손가락에 있는 반지 압수하세요. 30년 전 도난 사건의 결정적 증거물입니다. 경찰이 영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영희 씨, 아니 최자영 씨. 특수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내 거야.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거 나. 영희가 발악했지만 경찰들에 의해 양팔이 제압당했습니다. 경찰관이 억지로 그녀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냈습니다. 30년 만에 반지가 주인의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철은 반지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상훈과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원테크 이상훈 대표, 자네 회사 이중장부 내일 아침 국세청으로 넘어갈 걸세.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데가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고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는 영희의 절규와 상훈의 비명 같은 탄식이 뒤섞여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원테크 사장실, 이상훈 대표는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기 앞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연장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당장 오늘까지 50억을 상환하랍니다. 50억을 당장 어디서 구해? 그때 영업이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태양그룹 계열사들에서 발주 취소 통보가 떴습니다.
우리랑 거래하던 원청업체 5곳이 동시에 거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상훈의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진철 회장의 경고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물류업계의 황제인 태양그룹이 움직이자 금융권과 거래처들이 알아서 성원테크 손절에 나선 것이었죠. 이것은 완벽한 고립이자 퇴출 선고였습니다. 그때 비서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국세청 조사사국에서 나왔습니다. 파란색 상자를 든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상우는 직감했습니다. 끝났구나. 내 회사가, 내 인생이 끝장났어. 반면 태양그룹 회장실은 고요했습니다. 박진철 회장은 김 실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성원테크가 부도 처리되면 알짜 설비랑 현장 인력은 우리 계열사에서 인수하도록 조치해. 오너가 썩었지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나. 단 경영진인 이상훈 일가는 땡전 한 푼 못 건지게 철저히 배제해. 진철은 냉혹한 복수자였지만 동시에 책임감 있는 기업가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상훈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건 자폭이었습니다. 그는 비서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태양그룹 회장실로 쳐들어갔습니다. 박진철 회장,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상훈이 씩씩거리며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던졌습니다. 좋게 끝냅시다. 우리 회사에 들어온 국세청 조사, 당장 물리세요. 안 그러면 당신이 신분 속이고 우리한테 접근해서 갑질한 거 언론에 싹 다 뿌릴 거야.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무시하고 모욕해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라니. 하지만 진철은 웃었습니다. 아주 차갑게. 협박인가? 협박이 아니라 협상이지. 살려면 같이 살고 죽으려면 같이 죽자는 거야. 상훈이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진철은 천천히 테이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얇은 USB 하나를 상훈의 서류 위에 툭 던졌습니다. 협상은 대등한 위치에서 하는 거지. 자네는 지금 벼랑 끝에 있잖아. 이게 뭐야? 자네가 지난 5년 동안 빼돌린 회사 돈,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로 세탁해서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 내역. 어제 자네 아내 보석금 마련한답시고 회사 공금 5억 횡령한 증거까지 다 들어있네. 상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언론에 제보한다고 했나? 해봐. 나는 갑질 논란으로 뉴스에 나오겠지만 자네는 횡령으로 징역 10년은 가볍게 넘길 텐데 괜찮겠나?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상훈은 그제야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철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니, 앉을 필요 없어. 갈 데가 있거든.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양복 입은 사내들이 상훈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이상훈 씨 횡령, 배임, 그리고 방금 박진철 회장에 대한 공갈 협박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나 회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우리 민호 봐서라도. 상훈이 발악하며 끌려갔습니다. 진철은 싸늘하게 뱉었습니다. 민호, 자네 아들은 자네가 망친 거야. 부모가 그 모양인데 자식이 뭘 배웠겠나? 아내의 반지를 훔친 아내는 구치소로, 회사 돈을 훔친 남편은 교도소로. 남은 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들의 아들, 민호뿐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도심 외곽의 허름한 국밥집 주방. 머리가 헝클어진 중년 여성이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최영이었습니다. 과거 다이아몬드니 뭐니 떠들던 성원테크 사모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이,
최 씨 아줌마, 그릇 덜 닦였잖아. 똑바로 안 해? 새파랗게 젊은 주인이 소리를 질러도 영희는 비굴하게 고개만 조아렸습니다. 퇴근 후 그녀가 향한 곳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러닝셔츠 차림으로 누워있는 민호였습니다. 이 썩을 놈아, 나가서 돈을 벌어오란 말이야. 아, 시끄러워. 엄마가 그때 입방정만 안 떨었어도 내가 지금 태양그룹 사위 돼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 아니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서로를 탓하며 악다구니를 쓰는 모자. 한때 상류층을 자처하던 그들의 품격은 가난과 원망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며칠 뒤 도심의 한 백화점. 영희는 배달 음식을 들고 백화점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걸어오는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태양그룹 최연소 전무로 승진한 박소영이었습니다. 영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근본 없다고 비웃었던 그 여자아이. 하지만 지금 그녀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발걸음이 영희 옆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영희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제발, 제발 나를 못 알아보기를. 하지만 소영은 아는 체 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투명 인간을 스쳐 지나가듯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무관심, 그것이 영희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소영이 멀어지고 나서야 영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박진철 회장과 소영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진철은 소영의 가슴에 달린 작은 브로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아내의 유품, 블루 다이아몬드가 소영의 품에서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오늘 승진 축하한다. 엄마가 봤으면 정말 기뻐했을 거야. 고마워요, 아빠. 그리고 이 반지요. 엄마 이름으로 장학재단 만들어서 기부하려고요. 이 반지가 엄마한텐 아픈 기억이었지만 장학금을 받을 아이들한텐 희망이 될 거예요. 그게 엄마가 남긴 진짜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훔친 보석으로 치장한다고 사람이 빛나는 게 아니지. 내 마음 씀씀이가 보석보다 더 빛나는구나. 가짜는 무너지고 진짜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던 오만함은 파멸했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던 진심은 승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얻은 부귀영화는 결국 신기루처럼 사라진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이다 같은 결말에 속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감동적이고 통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